팩트체크 한일경제전쟁 진행의 김현진입니다. 지난달 12일 제19호 태풍인 하기비스가 일본을 덮친 이후에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10톤 이상의 방사능 폐기물 자루가 유실이 되는데요. 후쿠시마에는 아직도 1,000만 개의 폐기물 자루가 임시 적치장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는 분이시죠. 일본 전문가 호사카 유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90년대부터 우리나라 원전을 직접 설계하신 분입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팩트체크 한일경제전쟁, 지금까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가 도쿄를 비롯한 일본 열도를 강타했다. 하루 강수량 100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까지 쏟아지며 수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한편 태풍의 길목에 있던 후쿠시마에선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대량 유실됐다. 자루의 무게만 개당 1톤. 그 안에는 방사능에 오염된 흙이 담겨 있다. 일본 정부가 긴급 회수에 나섰지만 빈 채로 발견된 게 대다수. 환경성 자료들이 있는데 이걸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근거도 없어. 다음 태풍 때 또 어떻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한테 위험으로 다가올지는 또 모르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도 여러 차례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폐기물 감수화 등의 처리시설 이송 배관에서 누설 경보가 총 10차례 작동해 오염수 유출 의혹을 가중시켰다. 이후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기 시작하자 일본 정부는 서둘러 입장을 밝혔다. 일본 환경상은 유실된 폐기물의 경우 용기가 파손되지 않아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악의 피해를 겪고서도 믿을 만한 안전대책을 내놓지 않는 일본. 일본의 방사능 관리,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네, 8년 전이었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많은 방사능이 유출이 됐었습니다만 지난달 일본에서 태풍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이렇게 방사능이 누출이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방사능이 어떻게 또 얼마나 유출이 되는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정윤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번 태풍 때 2,600여 개의 폐기물 자루가 쓸려 내려갔다. 그리고 그중에 뭐 일부 회수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일본에서 나오는 자료는 별로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나오고 구문으로 이렇게 듣고 그러는데 이런 자료들은 일본에 우리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우리가 실사단을 파견을 보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는 그것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고 일본도 그걸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 그 오염토가 유출이 돼서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 차원이라도 스스로 그렇고 투명하게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냥 지금 실사단을 가서 이렇게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사능에 오염된 흙에서 이렇게 방사능이 물질이 누출이 됐고 후쿠시마 원전에서도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 태풍과 관련해서요, 재난관리 대응 능력과 관련해서 아베 정부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나요? 예, 하기스는 상당한 피해를 일본에 줬습니다. TV에서 아마 보셨겠지만 물바다가 된 지방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그 물이 상당히 수위가 높아서 그 죽은 분들이 100명 가까이 되고 또 그 소재가 아직 불투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형 태풍이 온다라는 것을 알으면서도 일본 정부는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중앙대책본부를 처음부터 금이지 않았습니다. 10년 전도 사망자가 나왔다. 그 시점에 와서 처음으로 중앙대책본부를 설치하기는 했는데요. 네. 자신은 거기에 가지도 않고 첫 번째 날은 그 건조에서요
사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일본하고 스코틀랜드의 러그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러그비 시합을 보고 일본이 더 이겼어요. 그것을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축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러그비를 관종한 이야기를 트위터에 올려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이 상당히 붕괴를 했습니다. 네. 그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반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처할 의사 자체를 의심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문제는 일본 국민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도 놓여져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네, 뭐 방사능 유출뿐만이 아니라 태풍까지도 이렇게 아베 정권의 그런 대응들이 굉장히 대처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현지 시민들은 이 방사능 누출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직접 일본 시민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そうです。最近そういう、災害が多いので、政府も前もって発表とか避難こうしてくださいっていうことを指示はしてくれて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今回もその避難所が空いてなかったりとかっていうのもニュースで見たりしたので、主人も何年か前に福島の除染作業行ってたんで、そういう放射能のことはよく分かってます。なぜだろうと思いますけどね。ちゃんとした答えをしてくれたらいいなと思ってますけど、早くね逃げなさいってもうちょっと早く言ってあげてたら被害に遭わずにいた人たちももしかしたらいっぱいいたん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したけども、はい。でもそれはきっとないわね。流されたっていうの聞いた？あれあんまり報道されてないでしょ、こっちは。違うのかな。言われてみれば確かにそこに対してのそのニュースの報道であったりっていうのが、一部しか聞いてないなっていうのは今、確かに疑問に思いますね。そこの情報っていうのもいち早く正確な情報を教えてほしいなっていうのは政府には思いますね。 네, 정작 일본 시민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체감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화면을 보고 굉장히 전 놀랐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한마디로 일본 아베 정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습니다. 보도 통제뿐만이 아니라 후쿠시마가 가장 핵심 지역이 아닙니까? 후쿠시마에 있는 모든 정보는 후쿠시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상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백혈병이 지금 후쿠시마 안에서 2배에서 여러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백혈병에 대한 조사는 후쿠시마 안의 병원에서 다 현재까지는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의 국립병원 하나만에서 이제 백혈병에 대한 수치를 측정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다른 병원에서는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백혈병에 대한 수치의 공개를 지금 완전히 통제하고 있죠. 기타 여러 가지 이 문제로 방사능 문제에 일본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아베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네, 거의 아베 정권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본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많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방사능 오염토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일본 시민 역시도 방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방사능 오염토는 방사능 물질이 우리 생활권에 못 오도록 막기 위해서 쌓아둔 건데, 이게 이제 쓸려 나갔으니까 생활권으로 나온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일반 국민들, 그다음에 주변 환경 오염이 증가하는 거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그 방사능 관리 능력이 굉장히 일본이 좀 낮다, 혹은 정책 방향이 좀 틀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 피폭량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제 부흥 쪽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익중 교수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요, 지난 9월부터 주한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 도쿄와 후쿠시마 그리고 서울의 방사선 양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서울이 도쿄보다 수치가 높고요. 그리고 후쿠시마보다는 조금 낮게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치 한국이 일본보다 기본 방사선 준위가 높은데 여기 조금 인공 방사능이 나와서 이렇게 좀 높아졌다고 해서 문제 삼을 게 아니다라는 투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비교도 단순 수치 비교고요. 일본은 지금 인공 방사선에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아스팔트 위나 차가 맨날 다니는 그런 데하고 비교를 한 거지. 네. 실제 전반적인 지역을 비교한 건 아닙니다. 자연 방사선 순위로 보면 일본은 이제 화산암으로 화산 지역이고 한국은 화강암에 의해 많은 지역이라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방사선 준위를 갖고 있다가 학술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이 인공 방사능이 오염된 거를 덮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수치는 수치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이면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이 측정을 했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이 방사능 수치가 낮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원전 사고를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1986년에 있었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입니다. 1986년 4월 우크라이나 북쪽에 위치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제4호 원자로에서 누출된 방사능이 유럽 전역에 확산돼 사상 최악의 참사로 불린다. 이 사고 이후의 수습 과정과 지금이랑 좀 많이 상반된 모습이죠. 예,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곳은 그 원전 사고로서는 레벨 7라고 해서 체르노빌하고 같다.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체르노빌 그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에서 600km까지가 방사능의 영향이 있고 문제 지역이 된다. 이러한 내용이었죠. 후쿠시마에서 600km라고 하면요, 도쿄까지가 300km이고 네. 오사카 촌도까지가 600km입니다. 그래서 당시는 현재는 우크라이나가 아닙니까? 당시는 소련에서 사고가 났고요. 소련, 우크라이나는 아주 관대한 그러한 용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600km 정도는 오히려 통제할 수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던 거죠. 실제적으로는 30km, 체르노빌에서 30km는 철저하게 통제를 했어요. 네. 3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체르노빌에는 그 중심적인 그 원자료는 그 콘크리트로 완전히 막아놨습니다. 네. 그러나 일본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 그러나 그것을 일본은 하지 못했죠. 용도가 작으니까. 네. 일본 전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소문에 의해서 일본에 오를 사람이 없어진다. 도쿄 주변까지 다 망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야무야하게 넘어와 가지고 현재 뭐 해외에서 보면요, 특히 영국이라든가 그런 데서 보면 큐슈 이외에는 다 오염되었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것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고 또 한국에도 일본 정부가 그거 막아버리기 때문에요. 네. 경로를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크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태풍이 온 것이 19호 태풍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올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제2의 또 제3의 사고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앞서서도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폭발 사고 이후에 잔해 상태로 돼 있고 이것을 빨리 해체를 해야 되는데 그 방사선 때문에 이 접근 자체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류가 녹은 그 코륨이란 것이
바닥에 쌓여 있는데 그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고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어떤 형태는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이 열이 나오기 때문에 냉각을 시키기 위한 물을 계속 집어넣어 줘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오염수가 하루에 170톤이 나옵니다. 그 170톤이 오염수가 생산이 되는 곳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염의 원천이 되는 코륨부터 제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해체를 제거를 한다, 아니면 석관으로 다 뒤집어 씌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도를 빨리 모색을 해야 되는데 해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만 고방선 때문에 장비가 다 고장이 나요. 해결료도 인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해 자체를 제거하는 것도 어렵고 해결료 제거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태풍이 오면 또 방사능이 계속 날려다니고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에만 맡겨놔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동으로 대처를 하고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기술을 공급을 해서 방사선 원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타스크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거의 뭐 일본이 재난 지역 수준으로 지금 전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재난 지역이라고 보는 게 맞죠. 지금도 아직 해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사회의 공조에 대한 필요성을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염수를 계속 바다에 방출하겠다. 계속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70톤의 그 오염수가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호사카 유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까지도요. 그린피스라는 그 국제적인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오염수를 반출한다라는 일본의 사실상의 계획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고요. 특히 그 1년 정도 지나서 통해까지 오게 되는데 통해가 아주 세계적으로도 깊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여버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이 입는 피해가 상당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한국하고 같이 건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의학 박사인데요. 현재는 방사능 전문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그 헤렌 카르데코트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은 도쿄 올림픽 자체를 중지시켜야 된다. 이러한 경고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 도쿄에서 올림픽이 결정되었을 때 국제회의에 나가서 모든 것이 통제 하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쿄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상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그때 했습니다. 네. 그 거짓말 때문에 도쿄 올림픽 유치가 성공했는데요. 그것이 완전히 허위였다라는 것을 세계 여러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네, 일단 지금 세계 언론이 이 일본의 방사능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제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정윤 대표님 당부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은 다 대피시키는 게 맞고요. 네. 일본 아베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주민들을 회기 정책을 통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보이려고 하고 올림픽도 유치하면서 전 세계 국민들을 올림픽 기간 동안 4천만 정도 동원되는 사람들을 다 피폭을 입혀가면서 후쿠시마산 음식물까지 접대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자체가 네. 너무 무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올림픽을 후쿠시마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간다든가 해야 되고요. 삿포로 얘기 나왔지만 그게 적절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나온 농수산물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나가지 않도록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역 체계라든가 방사선 조사 이런 것들이 강화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왜 안 하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 정부가 간나오토 정부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키면서 비난을 하면서 정권을 들어섰지 않습니까? 네. 자기는 원만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고 전 세계 국민들은 후쿠시마 지역에 지금 강제로 회귀되어 있는 주민들을
들여다봐야 되고 이것이 아베 정부에 의해서 희생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 우리라는 거죠. 결국 우리라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한국, 중국, 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다 같이 고통을 분담을 해야 되고 아베 정부가 이렇게 자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 자체가 아베 정부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해도 아무리 비난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도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그러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그저 그냥 아베 정권의 말을 그대로 믿은 건가요? 아마 교수님이 더 잘 아시고 계실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래도 잘을 대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믿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아베 정권이 그렇게 믿어서 잘을 하는 정권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현재까지 일본 정권하고 다르다라는 거. 과거에도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켰을 때 세계는 깜짝 놀랐지만 일본은 철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철수하지 않고 만주국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때 정권 세력이 다시 현재 아베 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부활된 거예요. 네. 아베 정권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네, 아무래도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또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재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